네, 오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몰고 온 사건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영장 심사 결과에 이제 피해자를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잔혹하게 폭행한 가해 행위, 이거에 대한 어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오늘 결과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가닥이 좀 잡혀 있나요? 어떻게 좀 아직까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상당 부분 일반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거의 99% 가량의 확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네.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 소년이기 때문에 지금 소년법에 의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이번에 검찰에서 법원에 청구를 할 때도 그냥 검찰이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그 구속 여부에 관한 그 시민들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했는데, 그 위원들이 한 거의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결정을 해서 넘긴 케이스인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 죄명 자체나 어떤 그 일반적인 처벌을 됐을 때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이미 그 이 사건으로 해서 보호 처분을 받아서 소년원에 위탁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주 의뢰나 증거인멸이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지금 점치는데요.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더 높지 않을까 높다.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그 아시다시피 고의를 넘어서 보면은 그 6월 달에 어떤 형사 고소를 했는 데 대한 보복으로 했다. 그리고 또 여러 명이서 거의 뭐 1시간 반 동안 했던, 그리고 또 4주 이상의 어떤 그 피해가 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근데 이게 구속영장이라는 게 사실 형량 판결이 아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뭐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 하는데, 현재 소년원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이 좀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좀 가능성도 낮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자신감 있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법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한 그 중학생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이것이 소년 형사 사건이 아니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가서 경우에 따라서 가장 높더라도 소년원으로 보내는 정도인데, 다만 이 사건은 검찰에서도 고심을 해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죄명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단순하게 처음 같은 경우에는 그 이 폭력에 있는 처벌에 관한 법률상에 특수상해라고 했지만, 고의를 넘어서 이제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경우에 따라서 성인이라고 하면 거의 30년형 가까이도 법률상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중죄입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그 우리 법원에서 봤을 때에 지금 다 수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주 우려란 측면은 말씀하셨듯이 사실상의 측면에서 이 소년원에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실제로 앞으로 이제 재판을 가서 중형이 예상된다 할 경우에는 규범적으로 판단해서 그 경우에 설령 그와 같은 그 구치소에 그 소년원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규범적으로 봤을 때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그 어떤 그 후폭풍이 굉장히 큰 그래요. 사건이다 보니까 예. 영장 발부될 가능성은 오히려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영장 발부되는 요건 중에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 외에도 어떤 범죄 중한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가 되는 말씀드렸듯이 거죠? 예. 그 도주 우려란 그 측면에서 뭐 그 예전에 그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나는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법원은 그 개인의 생각과 상관없이 중형이 예상이 될 그렇죠. 경우에는 사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중형이 예상되고 실형이 예상되면은 도주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듯이 중형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령 그 소년원에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것은 잠정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영장 봅니다. 심사에서 만약 이 가해자가 어떤 반성의 기미를 좀 보인다든가, 그러면 좀 뭐 참작이 되나요? 그런 그런 것도 분명히 참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영장 실질 심사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물을 때 이와 같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이걸 제일 묻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부인을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불구속 수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 아시다시피 그 9월 1일 날 있는 이후에 본인들이 자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고 말씀드렸듯이 거기다가 소년원에 지금 있기 때문에 후회하고 자백을 하고 자수를 했고 더불어서 지금 소년원까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증거 수사 다 돼 있고 그 부분을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주장할 거기 때문에 아마 담당하고 있는 영장 담당 부장 판사의 머리가 고민되시네요. 상당히 그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국민적 공분도 고려해야 그렇습니다.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법적인 절차를 좀 지켜보자면 오늘 그 가해자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후 과정은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지금 이 문제는 다 소년법인 것 같은데 소년법에는 소년 보호 사건과 소년 형사 사건 이 큰 두 덩이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예. 소년 형사 사건과 관련된 첫 규정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소년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은 이 그 형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형법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이 구속함에 있어서 이 아이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분리해서 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성인 피고인과 분리해서 구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소년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부산 서부지방법원에서 지금 사건을 하고 있는데 부산 서부지방법원에 제가 그 구치소가 따로 있는지 소년 구치소가 따로 있는지 제가 그 명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그 아시다시피 인천에 있는 그 초등학생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제 그 10대이긴 하지만 소년 구치소로 따로 보낸 것이 아니고 이 장소가 좁고 하다 보니까 인천에 있는 구치소와 같이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년법에 따를 경우에는 일반 어떤 성인 피고인과는 별도로 구금을 해서 어떤 다른 범죄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소년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이 된다면 평균적으로는 원래는 이제 소년 구치소라는 또 다른 공간으로 가는 것들이 많은 그렇죠. 거군요. 소년 교도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일반 구치소에서도 소년들을 위해서는 성인들과 분리해서 격리- 별도로 따로 격리해서 분리돼 있군요. 그렇게 예. 구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번 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외에도 지금 저희가 이제 이 10대들의 폭행 사건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 너무 정리할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사건들이 지금 수면 위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아이들에게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들에게 이제 법 말고는 또 다른 뭐 개선책 같은 게 없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법 쪽에서도 찬반 양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그 오늘 봤더니만 한 그 리얼미터에서 그 여론 조사를 봤더니만 이 소년에 대해서 이 그 감경 처분을 하는 소년법에 대해서 폐지하거나 적어도 개정해야 된다는 그 여론이 거의 90% 국민 중 10명 중에 9명은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흥미로운 것이 조금 더 찾아봤더니만 네. 이 불과 2년 전 2015년 10월 달에도 거의 똑같은 여론 조사를 했더니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게 60%였습니다. 결국 2년 사이에 30% 이상 국민들이 소년법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폐지는 사실상 어렵다. 왜냐? 지금 유엔 소년 보호에 관한 협약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나 종신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년법을 폐지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 보호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말씀드렸듯이 어떤 가중 처벌하는 그 법을 어떤 대상을 높인다든가 아니면은 형사 미성년자를 지금 한 14세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예. 일본처럼 그것을 나이를 한 12세 정도 낮추는 그와 같은 미세 조정은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그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그 힘을 얻고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여론에 따라서 지금 법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입법적 개선에 대해서 어떤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언론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거 참 끔찍한 사건인 것 같은데 맹견이 산책하고 있는 40대 부부를 그 산책로에서 물어서 중상을 입힌 사건인데요. 알고 보니까 이 맹견이 그 멧돼지를 잡는 그 개로 알려졌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지난 8일 그 밤 한 10시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네네. 아마 그 전북 고창에 가면은 아마 혹시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고인돌 유적지가 그렇죠. 세계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이제 고씨 부부가 한 40대 중반인 부부가 두 분이서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이 맹견 네 마리가 쫓아와가지고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부인 같은 경우에는 팔에 살점이 드러날 정도로 상당히
중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알고 봤더니만 이 그 개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요즘 보면은 산에 멧돼지가 많지 않습니까? 네. 밭을 막 다 뒤엎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용으로 강모 씨가 평소 때 맹견을 그 길러서 훈련시켜서 이 멧돼지를 잡기 위한 그런 것이었는데 네. 관리가 안 됐고 그 관리가 안 된 틈에 입에 어떤 입마개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 밤에 덮쳤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최초 당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전혀 주인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다. 그런 어떤 그 보도가 나와서 상당히 국민들이 어떤 분노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라면 굉장히 그렇죠. 큰 엄청난 상해인 부상인데.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개 주인한테 혐의가 물어질 텐데 어떤 그렇습니다. 혐의가 좀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그 형을 그 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형법상 중과실치상죄를 지금 묻고 있다고 하는데 그 동물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 맹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밖에 나갈 때 끈을 하고 입에 입마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 그 밤에 나갔을 때 그와 같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과실을 넘어서 중한 과실로 지금 평가. 왜냐하면은 멧돼지를 잡을 만큼 아주 맹견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밖에 갈 때 당연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와 같은 그렇죠. 것을 현저히 주의를 위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모 씨, 그 개 주인이 죄를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해서 본인이 가입했던 보험을 통해서건 해서 피해를 배상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개에 대해서도 적절한 처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에서 지금 불구속 재판을 불구속 사건으로 한다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어떤 합의가 안 된다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수사당국의 입장이 좀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개 물림 사고라는 게 이제 보통 공통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줄을 하지 않아서 개가 풀려 있어서 와서 이렇게 덮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벌금형이라든가 그러니까 대형견 사고를 예방하는 규정이라는 게 이게 잘 갖춰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규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안 돼 있군요. 실제로 관련되는 그 법령에 대해서 몇 차례 지금 개정 논의가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것들이 되지 않았는데요. 사실 우리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이제 애견 을 기르는 분들에 대한 어떤 표에 대한 호소할 정도로 우리나라 애견 가정들이 거의 1,000만 명 가정에서 이제 그 개를 기른다고 할 정도로 해서 옛날 같은 경우에 작은 개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핏불을 비롯해서 큰 대형견까지도 큰 개도 많죠. 어떤 기르는 케이스가 많아지는 과정에서 예. 아직까지 그러한 어떤 그런 현실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 뭐 노는 국회가 아니고 이런 민생에 대해서도 좀 챙기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뭐 법 자체가 그렇게 딱 돼 있지 않아서 어떤 뭐 벌금이라든가 이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나 봐요. 정해지지 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애견이라고 하는데 형법적으로 민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재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재산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면은 그 주인이 온전히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애견 문화가 많이 발전돼 있고 실제로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초반에 한 2-3살 박이 아이가 할머니 집에 갔다가 큰 개에 대해서 물려서 사망한 케이스를 계기로 해서 맹견법이 돼 있고 10년 이상의 어떤 강한 처벌이 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어떤 맹견에 관한 어떤 후속적인 입법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려견 보호에 대한 법률도 필요하겠지만 책임에 대한 법령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